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16번째 페이지. 이강민 편집장보다 박승화 DJ를 더 사랑하는 올드 K-팝 마니아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아직도 전에 그 유리상자 박승화 DJ의 사인을 받아다 드렸을 때 그 선생님의 그 눈빛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냉장고에 붙어 있습니다. 냉장고에 붙어 네. 저에겐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눈빛. 감격적이었죠. 지난 이번 청취율 조사 기간 때 잡지사 얘기 안 하고 가요 속으로만 응답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저한테 아마 연락이 왔으면은 먼저 거기를 얘기를 했을 텐데. 진짜 딱히 부정도 안 하죠. 네, 다행히 저한테 연락이 안 오는 바람에 네, 그럴 기회는 놓쳤습니다. 근데 정말 듣고 있으면은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4시부터 6시. 네. 아닙니다라고 난 솔직히 말이라도 해주셨잖아. 지금 다들 단체로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그다음에 이제 교양으로서의 잡지사는 조금 영역이 달라요. 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질 때는 음악을 들으시고요. 뭔가 지적 호기심이 생기거나 또 나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을 때는 이 잡지사가 큰 도움이 되시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해서 예를 들어 뭐 수요일 코너 뭐 박광일의 역사 속으로 섭외 들어오면 무조건 나가시겠네요. 근데 제가 나가는 거를 아마 사양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면 사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계속 음악 듣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역사 얘기 끼는 거는 하고 오히려 거기다 그런 광고 정도 혹시 역사 얘기를 듣고 싶다면 잡지사로 넘어오셔라. 이런 정도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 의리는 썬킴 선생님이다. 썬킴 선생님이. 근데 썬킴 선생님은 근데 제가 듣기에 다른 곳에서도 그런 의리를 발휘한다라는. 양다리다. 문어다리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찝찝한 마음으로 화요일의 역사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는 저희 에디터들이 평소에 굉장히 궁금해했던 주제인데, 저도 예전에 근현대사 시간에 이 사건의 그 키워드만 대충 듣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건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 1868년에 있었던 오페르트의 남영군묘 도굴 또는 굴총 사건이라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어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를 넣어서 66년, 68년, 71년에 있었거든요. 타임라인. 요거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 때문에 혹시 조선에서 이제 그 서양 선교사들을 그 뭔가 박해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병인양요가 일어난 게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는 병인양요가 일어나고 그로부터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2년 아니지만 1년 반 정도 지나서 일어난 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고 이때 이 박해가 조금 더 심해졌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그 1871년에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서 이제 미국이 통상을 요구했던 신미양요가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그 도굴의 대상이 당시 집권자였던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1863년부터 73년까지 집권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집권자가 가장 어떻게 보면 위세를 떨치고 있던 시절에 그분의 아버지 무덤을 파서 그 무덤에서 나온 뭐 여러 가지 뭐 관이라든지 보물을 가지고 조선 정부와 협상을 해서 그리고 개항을 요구하려고 했던 자체에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결국은 이 사건은 너무나 당연하게 흥선대원군에게 서양 사람들과 통상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관련자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대외 강경책이라고 하고 더불어 천주교 박해를 강하게 몰아넣었던 한국사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함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제 궁금한 점이 이제 생기는 거죠. 어떤? 예를 들어서 오페르트라는 사람은 어떻게 조선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 그러게요. 그 당시 1860년대. 그렇죠. 우리가 개항이 76년에 있었으니까 그 전에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건 알았다고는 치는데 그러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무덤인 남영군묘를 어떻게 알았으며 그러게. 그 남영군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하면 넘어갈 거라는 생각은 또 어떻게 했는지 또 이게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천주교 신자들, 한국의 신자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왜 여기에 참여를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오페르트는 한국에 관련된 기록들을 남겼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기록을 남겨놓았 습니다. 그것도 이상하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또 연유를 알 수 없는 사건들은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었는지 이 부분들은 사실은 교과서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이제 알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야, 뭐 관심이 탁 가네요. 네. 저는 이제 서양인이 유교 국가인 조선에 와서 무려 대원군 아버지 묘를 이제 도굴 하려다 실패한 사건인데, 네. 이게 지금 오페르트의 일단 단독 범행이었는지도 궁금하고 사건의 개요를 한번 쫙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단독 범행은 아니었습니다. 오페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1866년에 이미 2번 왔었습니다. 2월하고 7월에 조선에 왔었어요. 세 번째 방문 때. 그러니까 세 번째 방문이었고 세 번째 방문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되었는데 네. 이 1866년에 2번 방문 와서 조선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던 겁니다. 무슨 가능성이요? 개항하거나 통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통상을 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모집을 하게 되는데 일종의 이제 물주 같은 역할로서 젠킨스라고 하는 미국인을 이제 포섭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길 안내와 여러 가지 제한들, 특히 이 작전의 핵심은 당시에 병인 박해 때 그 중국으로 탈출했던 프랑스 신부님이었던 페롱 신부가 제안을 한 겁니다. 남영군 묘를 가지고 협상을 하면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총괄은 오페르트가 했지만 거기에 대한 자본은 미국인 자본가 젠킨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초 계획은 프랑스 선교사였던 그 페롱 신부. 삼국협력.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함부르크 출신의 유대계 상인이었으니까 독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 그다음에 독 이 세 나라의 합작 속에서 이루어졌고요. 신났어. 실제로 이 규모가 굉장히 커서 전체 그 참여했던 그 인원이 140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몇 달을 월급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갔을 거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당시 중국에 머물고 있었던, 그러니까 병인 박해를 피해서 도망와 있었던 천주교 신자 조선인들이 몇 명 더 참여를 함으로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페르트의 어떤 계획이 이제 기초적으로 꾸려지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큰 프로젝트였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페르트 일행은 먼저 1,000톤급 차이나홀을 이제 그 임대를 합니다. 굉장히 큰 배였었는데 기선을 임대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 배를 타고는 조선 근해까지는 가지만 내륙까지는 못 간다. 그러니까 조그만 배, 40톤급의 조그만 그레타오라고 하는 배를 추가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오냐면은 4월 30일 날 그 상해를 출발해서 나가사키를 통과해서 지금의 행남도 휴게소. 행담도. 네, 그 서해대교 지나가다 보면 밑에 휴게소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차이나호의 이제 정박지입니다. 여기까지는 큰 바다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획을 짜서 5월 11일 정도에 이제 계획을 짜서 출발해서 5월 12일 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영군묘 바로 직전까지 구만포라는 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거기에 이제 방조제가 쌓여가지고 이제 그 안에까지 배가 들어올 수 없었는데 예전에는 남영군묘 가까이 구만포구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사교천 따라서 거기까지 그 그레타오가 들어옵니다. 지금 남영군묘는 지금으로 치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산에 있습니다. 예산에? 충청남도 예산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와서 당시 이제 덕산군이라고 불렀던 여기에 관할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 여기 이제 의견이 조선 측하고 그 오페르트는 조금 엇갈리긴 하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덕산 군수를 겁박을 해서 여기 무기고도 일단 탈출을 합니다. 강도들이네. 그렇죠. 관할까지 공격을 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남영군무에 도착을 했는데 원래는 한 정오쯤에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길을 안내했던 조선인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했는지 오후 4시 5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좀 늦게. 그럼 이제 곧 해가 지고 문제는 썰물이 되니까 이 그레타오가 못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또 문제는 가져왔던 장비가 무덤이 얼마납니까? 라고 물어봤나 봤죠. 그랬더니 무덤이 이만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한 4명, 6명이 한 번갈아 가면서 금방 파면 되겠네요. 그래서 삽을 4자루인가 5자루밖에 준비를 안 해갑니다. 소박하네. 네. 그런데 이제 조선의 왕실의 왕릉은 석회를 부어놓잖아요. 그럼요. 우리 또 다 보셨죠? 전에? 우리 왕릉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똑같이 석회를 부어 넣어버리니까 삽이 어느 정도 딱 들어가다가 턱 하고 막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밤도 늦었는데 아까 이제 덕산군이 일정하게 무기를 탈취당했으니까 덕산 군수가 충청도 병영에 연락을 합니다. 관찰사한테 연락을 해서 군대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충청도 관찰사가 또 100명의 군대를 보냈다는 소식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랴부랴 도망가면서 오페르트의 남은군묘 도굴 사건은 미수로 돌아가게 되고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오페르트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영종도에 가서 또 이제 거기서 예. 그 영종도 첨사랑 만나서 네. 우리 지금 지금 뭔가 지금 통상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흥선대원군한테 내 말을 전해달라. 근데 이 보고가 경복궁으로 이미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갔겠지 당연히 네, 아버지 미국 흥선대원군은 예. 화가 나서 도대체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다. 예. 저놈들 빨리 내쫓아라. 네. 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갔던 선원 중에 2명, 그러니까 네. 필리핀 사람이었는데 2명이 이제 조선군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일단 끝이 납니다. 야, 이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스케일도 크고 조직 범죄여서 네. 좀 놀라움이 큰데요. 어쨌든 이제 도굴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간 건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와중에 또 조선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우호적인 글을 쓰기도 했고요. 네. 좀 특이한 게 많습니다. 오페르트라는 인물을 좀 더 우리가 조명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했던 상인이고 조선에는 애초에 왜 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오페르트는 이제 함부르크 출신의 상인이었었는데 이제 그쪽 일대가 워낙 이제 그 장사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9살에 홍콩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홍콩으로 넘어와서 홍콩, 일본, 상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정세를 파악을 했는데 이 오페르트가 또 지식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욕? 네, 예. 뭔가 알고자 하는 게 많아갖고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중국 역사 공부하고요. 일본 역사를 공부했던 거죠. 예. 그런데 갑자기 중국과 일본 사이에 계속 등장하는 한 나라가 있어요. 조선. 예. 이 조선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조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그 조선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그러다가 이제 1866년 2월 달에 이제 우연히 영국 상선을 타고 가는 길에 나 닷새만 시간을 내주라. 나 잠깐 조선 사람들 만나고 통상 협의를 좀 해보겠다. 그때는 이제 영국 배웠거든요. 네, 네. 그리고 본인도 영국 사람이라고 막 우깁니다. 나 함부르크 사람 아니고 I can speak English 뭐 이러면서 예. 해요. 네. 그런데 해미에서 당시 해미 그 관리를 만납니다. 만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막 했는데 네. 우리나라의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뭐냐면 잘해주되 네. 잘 모르는 나라 사람이면 보낸다. 보낸다. 잘 모르는 나라 사람이죠. 그렇죠. 예, 오페르트는. 그러니까 자기 배도 갖고 왔으니까 예, 예. 그 배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해미에 있었던 관리는 여기에 충실하게 네. 잘 대접을 했고 그리고 뭔가 통상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오페르트가 필담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한자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통상 뭐 얘기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 그런 거 얘기한 적 없다. 불 아니 불. 그래서 가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갔는데 매력적이었나 봐요. 조선이. 조선이? 아니면 아니면 그 해미 군수가? 해미 군수가 됐든 조선 전체가. 왜냐하면 예. 오페르트가 만난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진짜요? 관리도 만나고 민간인도 만나고 여러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이 사람 수완이 좋다 뭔가. 네,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인 스타일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은 해 7월에 이번에는 자기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네. 엠퍼러라고 하는 배 하나를 임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역시 이제 조선을 찾아와갖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흑산대를 거쳐서 아산만, 덕적도, 강화도를 가요. 그래서 강화도 가서 역시 이때 해미 현감을 또 만나고 그다음에 강화 유수를 만나서 예. 통상을 요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통상을 요구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관리들은 젠틀하게 매뉴얼대로 해야죠. 매뉴얼대로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대주고 잘해주긴 엄청 잘해줘. 잘해주긴 엄청 잘해줘. 그래서 예.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오페르트가 이제 뭔가 이렇게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좋은 게 뭐냐면은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맛있는 차와 그다음에 서양 쿠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조선 관리가 예. 감동을 받아요. 굉장히 맛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달죠. 달짝하고 그 약간 우유 맛이 나는 그런 어떤 크리스피함. 근데 그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나 봐요. 예. 근데 우리 우리는- 약봐줘야죠. 약. 우리는 예. 빚지고는 살 수 없는 민족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술하고 안주를 배로 실어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또 조선술을 먹으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과정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프 지금. 이러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강화도까지 가서 이제 강화 유수는 이제 경관직이니까 이제 통상 요구하는데 네. 역시 이제 거부를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한 1년 반 정도 이제 오페르트는 조선과 통상을 하고 싶은데 쉽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아보고 동시에 조선에 대한 지식도 알아보고 네. 또 더불어 조선의 정세가 어떤지 네. 지금 현재 정치 실권자 누구를 설득을 해야 네. 통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868년 세 번째 조선에 갔을 때 일어났던 네. 남영군묘 도굴 사건입니다.
나름 그러니까 사전에 조선에 대한 경험도 쌓고 지식도 충분히 쌓아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페레트 도굴 사건의 진짜 목적은 결국엔 통상을 위한 협상 카드를 확보하는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이 목적이었고 그 통상 과정에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선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 폄하되어서 서양에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한동안 우리가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이 일본을 통해서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시기에는 누구를 통해서 알려지냐면 청을 통해서 알려집니다. 아, 네. 그러니까 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선은 우리의 속방이다. 그랬겠죠.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예, 예. 그런데 여러 자료를 살펴보니까 아니야. 근데 속방이 무슨 사신을 외국 사신을 자기 혼자 접대를 하고 보내고 독자 정책을 다 펼치고 뭐 1년에 한두 번 그 사신 보내는 거 외에는 아무 간섭이 없던데 예. 독립국이잖아. 니네 잘못된 거야. 네. 니네 정보는 잘못된 거야. 이제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되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그 66년에 그 두 번에 걸쳐서 조선 사람들 여러 만났었잖아요. 네. 이제 만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조선 사람이 중국, 일본 사람하고 좀 다르게 활달한 거예요. 아, 조선인이 더 활달하다? 예, 호기심도 많고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하면은 일단 먼저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보였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개방적이고 도전적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신뢰가 굉장히 깊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약속을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하면은 반드시 그걸 지키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다만 조선이 네. 청이나 일본에 비해서 산업이 덜 발달했는데 이거는 곰곰 생각해 보면 오페르트의 생각입니다. 아, 원인 분석. 네, 예. 조선 사람은 괜찮은데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조선의 정치 체제가 문제다. 그럼 그 정치 체제의 중심에 누가 있냐? 흥선대원군. 끈이 있다. 예. 여기까지 이제 파악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럼에도 조선은 보물과 같은 나라다. 그래서 예. 지하자원도 열강들이 가져간 적이 없고 예. 그다음에 농가 밭도 굉장히 풍성해 보였었고 무엇보다도 조선에는 굉장히 탁월한 상품 인삼. 아, 인삼. 예. 인삼이 있다. 이것만 해도 예. 조선은 충분히 통상이 가능한 나라다라고 보여줬던 거고요.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면서 이제 조선에 대한 지식을 쌓아갖고 나중에 1880년에 12년 뒤에 오페르트가 이제 금단의 나라 조선 기행 또는 조선이라고 하는 책을 쓸 때 네. 참고가 되었던 자료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페르트가 썼던 책에 대한 평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범죄 사실을 조금 미화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 그 부분을 제외하고 네. 조선에 대한 견문 그다음에 조선에 대한 분석 같은 것들은 네. 나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또 별도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외모에도 관심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러게요. 보니까 오페르트가 자기 책에 조선인 얼평을 좀 했다고 합니다. 외모 평가를 했는데 한번 공감이 됐는지 들어보십시오. 한국인은 중국인이나 일본인보다도 크고 튼튼한 체격이며 일반적으로 얼굴이 기분 좋은 인상을 주고 튼튼하고 정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건장하고 힘 있는 체격과 균정된 체구로서 원기가 있고 민첩하다. 내가 조선을 여행하는 동안에 볼 수 있었던 수천 명 중에 나는 얼굴이 품위 있고 훌륭한 성격들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만일 조선인들이 우리식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면 그들을 유럽인으로 착각했을지 모른다. 이런 기록이 정말 있습니다. 근데 저분들은 진짜 좀 멋있네요. 아니 조선 후기에 그 저희 그 조상들을 찍은 그 흑백 사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아 보면은 진짜로 뭔가 기기가 있는 분들이 많고 저분들은 저걸 나가사키에서 찍고 온 사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예. 지금 보시면은 지금 키가 추정컨대 17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비율이 좀 현대인 비율이 있어요. 네, 예.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대략 한 150 안팎,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자 기준으로 160 조금 넘었었거든요. 굽도 없어요 신발에. 네, 그런데 저런 정도의 모습과 눈매, 그다음에 저 자신감 넘치는 심지어 표류 어민들인데 저런 자신감과 기계가 범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느꼈고 그래서 당시 이제 동아시아를 여러 다녔던 사람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뭔가 그 오페르트 정도는 아니나 예. 한국인의 외모에 대해서는 좀 덩치가 있고 네, 그런 기록들 몇 번 인상이 소개해 좀 주셨죠. 예. 어떻게 보면 밝았다 이런 기록들은 여럿 있어서 어쨌든 좀 뭔가 좀 이게 감정 표현이 풍부했던 나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어쨌든 오페레트는 조선인을 좀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오페레트가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뭐 또 다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오페르트는 외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대한 조사를 하고 또 두 번의 사전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조선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인 관료, 조선인 백성들에 대한 기록들을 많이 남겨놓았는데 아까 이제 관료들은 그런 어떤 태도를 보여주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이전 뭐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에서 느꼈던 거와 좀 다른 것들을 보여줬고요. 네. 흥미로운 거는 이 조선 백성들 역시도 굉장히 흥에 넘치는 사람이다라는 걸 봤던 거죠. 예, 예. 강화도에 도착을 했을 때 기관사 한 명이 바이올린을 연주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앉아갖고 이제 오페르트의 기록과 우리 기록은 좀 다릅니다만은 이제 오페르트 기록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평화롭게 산책을 갔다. 그래서 풀밭에 앉았는데 마침 기관사가 바이올린을 가지고 왔다. 예.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을 쫙 이렇게 연주를 한 거죠. 예.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 두 명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네. 그렇게 팔짱 끼고 쫙 감상을 하더니 나중에 같이 박수도 치고 그리고 아, 흥겨운 정말? 각종하니까 몸도 흔들흔들 하더라는 거죠. 처음 보는 학기인데도. 네, 오. 그래서 야, 이 사람들 네. 정말 뭔가 일만 시작된다면은 네. 충분히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서양 아쟁 느낌이. 그렇죠. 사실은 아쟁이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네. 이거보다 좀 더 경쾌하잖아요. 바이올린이.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개성상인을 만났는데 네. 오프 더 레코드 개념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에서는 통상을 맡고 있으나 네. 제 생각에는 통상을 해야 됩니다. 라는 개성상인도 만납니다. 아, 개성상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오페르트가 만난 상인이 이런 민심이네요, 민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페르트가 볼 때는 네. 위에서만 뚫어내면은 네. 밑에서는 받아줄 것 같다. 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정치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당시 조선에서 이제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얘기를 또 수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매간 매직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정치 자금 위한 거다. 그러니까 근데 왜 이걸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 원래 수령 임기가 2년 3년인데 네. 이게 되게 짧게 6개월 1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이걸 빨리 많이 돌려야 이 돈 주고 관직을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파악도 했던 것 같고요. 거의 지금 여론조사 기관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선에 보니까 노비 제도가 좀 신기했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시기에 노비 제도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노비 제도가 굉장히 신기해서 그런데 노비 제도가 굉장히 누층적이고 다양하다. 똑같은 노비라고 하더라도 관공서의 노비가 있고 일반 노비가 있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군사 방비 자체는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 지금 해미도 갔었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강화도를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포대라든지 아니면 이 성루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자신이 이제 또 지인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중국에 와 있던 프랑스 신부들한테 네, 아까 페롱 선교사. 네, 페롱 선교사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렇게 조선이 좀 잘못 알려진 내용들은 바로 이거 중국이 퍼뜨린 거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4대 교련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속국이라고 하기는 곤란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런 과정에 이제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바로 페롱 신부였었는데 네네. 이제 이 페롱 신부는 조선에서 선교하는 거는 좋고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만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동료들을 죽이고 그다음에 프랑스 그 천주교 신자들을 죽였던 흥선대원군에 대해서는 감정이 안 좋거든요. 영인양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비책이 있다. 지금 집권자가 흥선대원군인데 이 사람의 아버지 무덤을 얼마 전에 이장을 했는데 예. 그 지역, 그러니까 지금 내포 일대가 천주교 신자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내포. 예산, 그쵸. 덕산, 예, 해미, 일단 예산. 충청남도 예, 일대 예. 이 일대가 굉장히 많으니까 네. 여기 사람들이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이쪽에 정보를 가서 줬네요. 남은금 묘를 굴총을 하고 도구를 네, 하고 네, 네.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을 페롱이. 걸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오페레트 도굴 사건은 한편으로는 이제 병인 양요의 어떻게 보면 연결선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에 이제 병인양요 다음에 이제 오페레트 도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뭔가 좀 마음이 복잡하네요. 뭐 약간 나쁜 놈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또 서양에 잘못 알려진 어떤 조선에 대한 정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고 또 조선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하니까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마치면서 오페레트가 이 땅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는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는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 오페레트 도굴 사건은 사실은 언뜻 생각하면은 조선에서만 발칵 뒤집힌 사건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동아시아 전체 때에 따라서는 유럽까지 뒤집은 사건입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유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무덤을 파헤치다니 이거는 천인 공노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 무덤을 파는 거는 이미 서양에서도 굉장한 파렴치한 범죄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예. 이제 그걸 알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청나라가 미국, 그다음에 청나라가 프랑스와 각각 망하 조약, 그다음에 황포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근데 여기에 미국과 프랑스가 어떤 내용을 그 안에다가 넣냐면은 네. 미국인이나 프랑스인의 묘지를 중국인이 훼손하면은 네. 그 중국인을 엄중하게 처벌하라. 아, 중국이 그런 조항을 넣었을 것 같은데 이걸 미국이랑 프랑스가 이 조항을 그렇죠. 넣었다고? 그러니까 외국인 묘역이 있는데 거기에 예. 보물 같은 거 가져가려고 네. 이렇게 파는 일이 있을지 모르니 우리 이거 용납할 수 없다. 이게 서양에서도 이건 금기시되는 행동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프랑스나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젠킨스나 아니면 그 프랑스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페롱 신부를 포함하는 유럽 안에서도 이거는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크게 놀랐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다른 나라들도 충분히 충격을 받았을 거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제 흥선대원군은 바로 청나라로 문서를 보냅니다. 네. 지금 상해에서 출발했던 이 배는 도대체 뭡니까? 아,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또 발칵 뒤집혔죠. 아니 상해에서 출발한 배가 조선에서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래서 이거 조사해라. 라고 해서 당시 이제 양강 총독에게 이제 그 조사를 하게 하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당시 이제 증국본 같은 경우가 이 사건을 치밀하게 다 뒷조사를 합니다. 상해 그다음에 홍콩 일대를 다 뒤져서 네. 오페르트는 뭐 하는 사람이고 예. 젠킨스는 뭐 하는 사람이고 네. 페롱 신부는 어떤 인물이고 더 나아가서 관련 있었던 당시 이제 최선일이라는 인물을 조선인. 포함한 예. 조선인 그 저기 카톨릭 신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걸 보내주나요, 흥선대원? 그래서 그거의 예. 일부 전부를 이제 청나라 황제한테 보내면 황제는 그 중에 일부를 조선에 보내서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 다시 무슨 요청을 하냐면 네. 처벌해달라. 그리고 그 조선인 사람들은 네. 그 천주교 신자들은 이쪽으로 보내라. 예. 이런 얘기까지 이제 오고 가게 되고요. 예. 그러니 이렇게 이제 청나라 정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안에 이제 상해에는 영국 조계지도 있고 프랑스 조계지도 있었거든요. 네. 이제 여기도 발칵 뒤집히는 거죠. 예. 특히 이제 당시 이거의 당사자였던 함부르크 독일에서 볼 때는 그 주범이 우리나라 사람이야? 라고 해서 예. 여기서 재판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함부르크로 끌어와서 재판을 해서 네. 실형 3개월을 때려요. 아, 실형 3개월. 네, 좀- 파렴치한 범죄를 다른 나라 가서 저질렀다 그래서 오페르트는 실제로 함부르크 법정에서 법으로 처벌을 받고요. 네. 미국 역시 영사 재판을 합니다. 젠킨스를 불러다가 그랬더니 젠킨스는 전 모르는 일이고요. 돈만 냈습니다. 통상이라서 그래서 저는 돈을 댄 게 죄라면 죄지만 예. 저는 도굴까지는 몰랐습니다라고 계속 발뺌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재판은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실형은 받지 풀려나죠. 않는다. 풀려나지만 사실은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젠킨스에게 큰 어떻게 보면은 압박이 됐을 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그 페롱 신부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그 프랑스 본국에서 이건 아니지. 우리가 아무리 병인 약 박해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우리는 고립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해서 이제 페롱 신부는 원래 다시 조선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 당신은 조선으로 갈 순 없어. 라고 해서 네. 인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먼저 프랑스로 불렀다가 인도로 보내서 결국은 조선하고의 인연은 여기서 끊어지게 되면서 페롱 신부 역시 어떻게 보면 일정하게 조선하고 격리 조치, 그러니까 중국하고 격리 조치가 치러졌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에서 그 조선의 요청을 받아서 뭐 페롱이 됐든 누가 됐든 이제 그 관련자들을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네. 문제가 이게 프랑스 조계지 아닙니다. 조계지 아니라고요? 네, 예. 프랑스 조계지 아니니까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는 우리가 거기서 보호를 받았으나 네. 이 당시에는 페롱 신부를 포함해서 조선인들이 여기에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서 여러 모습을 강구해도 이거는 결국 외교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프랑스에 있는 현지 영사가 절대 허락을 안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을 체포하는 데는 실패했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아시아 세계가 뒤집힌 세계가 뒤집힌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이와 별개로 이제 조선 정부는 병인 박해 때 그 박해를 피했던 천주교 관련자들을 다시 처벌을 합니다. 더 문턱이 높아졌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기란내와 관련되어 있거나 현지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포함하고 또 관료로서 당시에는 처벌을 면했지만 어떻게 보면 프랑스랑 또는 중국이랑 계속 연결을 하고 있었다고 의심되는 인물들 199명 정도가 체포되고 그중에 일부는 사형에 처해지기도 되었다는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흥선대원군은 그 병인 양요까지만 하더라도 통상 거부 정책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어요. 네. 확고한 입장은 아니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 사건을 겪으면서 네. 이거는 나의 통상 거부 정책이 맞았어. 걸어 잠궈.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 알고 있는 이제 그 통상 거부 정책이 더 강화되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도 조금은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쭉 뒤에도 받는 걸 생각하면 그렇죠. 오페레트 도굴 사건의 어떤 역사적 의미가 가볍지가 않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나중에 조선 같은 경우는 개항을 하게 되는 게 이제 흥선대원군에서 고종으로 바뀐 1873년도 고민을 하다가 76년에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개항을 했는데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오페르트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더 융통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메이지 정부, 일본의 근대 정부라고 하는 메이지 정부가 1868년에 들어서거든요. 그때네요. 딱 네, 그때. 그 시기랑 거의 비슷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뭔가 서양의 그러니까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또 일본도 아닌 어떤 세력들하고 좀 교섭을 통해서 그러네. 뭔가 새로운 방식을 끌어나갔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정도로 조선이 조금 더 좀 넉넉하고 좀 강인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또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선을 넘어 세계를 뒤흔든 사건, 오페르트 도굴 사건. 오페르트가 그런 시도를 하게 된 배경, 또 사건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